예, 리카르도 대등정리인데요. 리카르도 대등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하고 가정, 그리고 그래프를, 두 개를 여러분이 보통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티하고, 세고전학파의 아리티하고, 세케인지 학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썼을 때 분량 조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리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모르면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키워드가 많이 생략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13-6 잠깐 보세요. 13-6 그림. 거기 A점이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점인데, A점에 동태적 최적화 조건을 쓰세요. 동태적인 최적화 조건을 MRS12 equal 1 플러스 R. E1이 초기 부전점이고 E2는 조세 뭐예요? 감면 후죠. 조세 감면 후의 초기 부전점이야. RET의 지금 번호는 몇 번인가요? 번호는 5번인가? 뭐 그냥 쭉 가겠습니다. 리카르도 대등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인 정부 지출이 주어져 있다. 두 번째, 소비자가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다. 그리고 정부가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시킨다.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를 일정 부분 깎아주고 조세 감면해주고 대신 공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공채 발행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정부 지출 소비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수요에 영향이 없고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리고 소득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거죠. 소득에.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의의인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C1, C2 평면에 평생 예산 시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인가요? 굳이 뭐 또 확인할 필요 없고요. 평생 부가 있고 평생 부에 원금 이자가 따라붙는 요 퓨처 밸류가 있고 최초의 초기 부전점을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리지 말고 중간쯤에 그리세요. 중간쯤에 이 제로점 여기 원래 최초의 일기소득은 Y1-T1이고 일기에 뭘 깎아줘 버려? 요 T1 전체를 깎아줘 버렸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교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Y1으로 일기 감면, 조세 감면 이후에 2기에는 이런 점이 이제 부전점이 E0에서 E1점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최초의 소득 수준은 Y2-T2의 2기 소득이 얼마로 떨어진다? 1기에 요 T1만큼 조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T1에 대해서 원금 이자가 붙는 만큼 1 플러스 R 원금 이자가 붙는 것만큼 2기 소득이 감소한다. 이런 거 다 알 것이고 이런 평생 예산 제약 하에서 무차합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 요 A점 현재 소비는 C1 스타만큼 미래 소비는 C2 스타만큼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첫 번째 확인을 하면 이런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했을 때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게 해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 1기 T1, 요 1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 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이 결국은 공채 발행과 함께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의 문제로 나타난다면
이 공채를 민간이 미래의 세금을 더 내라는 미래 세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고 통지서다. 미래 세금의 예고 통지서다. 또는 미래의 조세, 텍스 라이어빌리티, 조세 부채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소비로 연결시키지 않고 요 소비가 변하지 않고 왜 저축이 변하냐? 저축이 변한 이유는 공채를 미래 세금의 예고 통지서다라고 미래 원금과 이자 지급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세금 더 걷어서 공채 원금 이자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의 민간은 이런 공채가 발행됐을 때, 공채를 떠안게 됐을 때 미래 세금의 예고 통지서다, 또 미래 조세 부채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이 저축을 늘린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공채 자산성 부정 이런 단어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소비 함수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자율과 평생분인데, 이자율과 평생분인데 초기 부전점이 이제로점에서 이원점으로 가는 것이 현재 소득은 늘지만 미래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이 초기 부전점의 이동이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부는 불변이어서 변화가 없어서 소비 변화가 없다라고 밝혀주고, 세 번째, 이거를 베로라는 사람이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은 전형적인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 무력하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굳이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대등성이란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뭐가 대등하냐? 조세의 총 현재 가치하고 1기 조세와 2기 조세의 총 현재 가치, 이것과 공채 발행액의 현재 가치, 이게 대등하기 때문에 민간이 소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항상 요 소비이론의 그래프하고 투자이론의 그 대부자금 시장하고 같이 두 개 평면을 같이 그려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RQ 평면에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기업의 투자에서 결정되고요.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민간 저축에서 결정되고, 저축 부분을 여기다 정부 저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정부의 부채, 재정 흑자는 여기다 넣고 재정 적자는 여기다 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G-T, 재정 적자. 재정 적자는 결국은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것이니까, 공채는 채권 떠넘기고 뭐예요? 돈 빌려간 거죠.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에 포함이 된다.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 이자가 결정되고 균형 대부자금의 거래량이 결정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조세 깎아주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공채 발행, 요게 대부자금의 수요를 늘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I 플러스 G 마이너스 T 프라임으로 이렇게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 우측 가고, 요 수평의 이동폭이 요만큼, 여기 민간 저축의 증가로 대부자금의 공급도 늘면 이렇게 SP 프라임, 새로운 대부자금 시장 균형은 B점으로 가면서 대부자금의 거래 규모는 Q0에서 Q1으로 이렇게 늘지만 이자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투자가 전혀 변화가 없다. 투자 불변,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확인했지만 참고로
케인즈의 경우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 재정적자, 공채 발행의 효과를 어떻게 보냐. 케인즈. RQ 평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투자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적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뭐 전혀 다를 게 없죠. 대부자금의 공급이 민간 저축에서 결정된다는 것도 물론 다를 게 없어요.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대부자금의 거래 규모하고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처음에 이 상태에서 케인즈는 조세 감면 그리고 공채가 발행된다고 하면, 이 공채가 발행된다고 하면, 물론 공채 발행은 대부자금의 수요를 늘릴 거예요. I 플러스 G 마이너스 T 프라임. 중요한 것은 이 공채를 민간이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채를 자산으로 인식해. 그러니까 내가 조세 깎아준 데 대해서 당연히 뭐가 나타나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뭘로?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공채의 자산성을 인정하면 또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이런 일 없다 이것입니다. 이 공채 때문에 저축을 늘리는 일은 없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공채 때문에 저축을 늘리는 일은 없지만 요 대부자금의 수요가 늘면서 시장 이자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이자가 올라가면 어때요?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민간 저축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 저축이 증가해. 공채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가 이제 새로운 거래 규모 Q1이고요. 저축 얘기를 좀 해보면, 내셔널 세이빙스, 이게 국민저축이에요. 국민저축은 민간 부문의 저축하고 정부의 저축이 합이 국민저축입니다. 이게 요 P는요, 하점자가 프라이빗 섹터, 민간저축. 그리고 정부저축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에서요, 정부 지출하고 남은 것은 정부저축, 공공부문의 저축일 거예요. 이게 민간저축이고 이게 공공부문의 정부저축이야. 여기서는 내셔널 세이빙스 국민저축이 민간저축하고 정부 T-C 정부저축인데, 자 보세요. 정부가 뭐 했을 때 공채를 발행해서 요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G-T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T-G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채 발행을 함적기대 민간이 공채 발행을 자산이 아니고 미래 부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이 저축을 늘려서 미래에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저축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RET에서는 국민저축이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는 공공저축이 당연히 재정 적자 발생하니까요. 적자가 발생하니까 저축이 당연히 줄겠죠. 정부 저축이. 이 정부 저축의 감소 부분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가 곡선 자체가 여기서 1로 간 게 재정 적자 때문이니까 투자는 변함없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1로 갔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없었다면 요 전체 크기가 뭐냐면 수평의 이동폭 이 전체가 정부의 저축 감소분이겠습니다. 정부 저축 감소분이야.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저축은 지금 얼마만큼? 요만큼이 민간저축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감소분은 큰데요. 민간저축의 증가분은 작고 그 결과로 국민저축은 떨어집니다. 케인즈는 뭘 강조해? 소비의 증가를 강조한단 말이죠. 요 조세 감면과 공채 발행에 따른 소비 증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저축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저축 감소가 크고 민간저축은 증가해. 근데 민간저축의 증가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요 이자율 상승 때문에 곡선 상해 이동으로 나타나고요. 여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견해하고 이 세고전학파의 견해, 공채 발행, 조세 감면과 공채 발행의 효과를 그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25페이지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고 갈까요? 리카도 대등 정리는 밑줄.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밑줄 긋고,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 조세 또는 국채 발행의 변화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기 재정 정책의 무력성 시사한다. 그러나 리카도 대등 정리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RE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똑같다는 신용시장의 완전성 밑줄.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이런 가정, 신용시장이 완전하다 이런 가정,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저축이자는 굉장히 낮고요. 돈 빌리려면 차입이자는 비싼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서 유동성 제약과 리카도 대등 정리에서 이게 리카도 대등 정리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유동성 제약 모형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 제약 밑줄 긋고 새 케인즈 학파의 비판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 케인즈 학파의 비판론, 리카도 대등 정리에 대한 비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을 쓸 때, 요 RET의 요 그래프하고 유동성 제약 모형을 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바로 그걸 볼 거고. 두 번째,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려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여야 된다, 밑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 거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부담을 지는 경제 주체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가 똑같다는 것은, 인구 증가율이 0%라는 것은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만약 인구 증가율이 양의 퍼센트지라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조세 부담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공채 발행을 대비해서 미래에 조세가 늘 것을 대비해서 저축을 늘린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현재 소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거기 0%라는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려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밑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다. 현재 조세 감면에 따른 나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 이거하고 미래에 공채가 발행되면 나중에 원금 이자 갚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 거둘 거 다 고려해가지고 현재 가처분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늘리고 다 저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시안적인 소비 형태를 갖는 소비자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 밑줄. 소비자들은 매우 근시안적인 바로 눈앞에 소득 변화, 소비 변화에 관심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리카도 대등 정리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 매우 제약적인 가정을 두고 있다. 거기 정부 지출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는다면 대등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긋고, 또 훨씬 더 제약적인 가정이 뭐냐면
거기 정부가 현재 미래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 합. 그게 뭐예요? G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G2죠. 정부 지출의 총 현가가 현재 미래 조세의 현재 가치 합 T1 플러스 1 플러스 R의 T2. 이게 같다고 하는 예산 제약식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도 없는데 현재와 미래를 다 합쳐가지고 같은 나라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현실에 그런 국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525페이지 우측단에 보면 리카르도 대통령의 가정이 4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론이 발전해 가는지 세케인 작파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동성 제약 모형의 527페이지 보면 527페이지 거기 완전 신용시장은 RET의 주장이고요. 얼마든지 시장 이자율로 대부와 차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밑줄 긋읍시다. 저축과 차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 미래 소득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차입 제약, 유동성 제약 이런 제약하에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 제약 모형의 528페이지를 좀 볼까요? 528페이지. 거기다 왼쪽에 별표 하나 해두고요. 528페이지 왼쪽. 그 다음에 530페이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별표. 그래서 그 두 개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유동성 제약 더 좀 보시면 liquidity constraint 이것은 완전한 유동성 제약하고 부분 유동성 제약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orrowing 차입의 이자가 무한대라는 것은 전혀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 borrowing의 이자하고 저축의 이자가 다를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긴 하지만 이게 무한대 값이 아닌 한 차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분 유동성 제약을 보통 이제 이렇게 저축이자와 차입이자가 다른 경우를 보통 부분 유동성 제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거는 완벽한 유동성 제약, 전혀 차입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유동성 제약 하에 있는 소비자라도 당연히 세케인 작파니까 미래 전망적인 소비 주체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현재와 미래를 고른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인 것은 변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고자 해요. 추구해. 그렇지만 maximize utility,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예요. 물론 뭐 제약하에서 자신의 평생 부의 제약하에서 평생부는 뭐죠? 평생부 Y1 마이너스 T1 일기 소비하고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마이너스 T2 2기 소득의 현재 가치하고 요게 소비의 총 현가를 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1기와 2기 소득의 총 소득, 총부, 평생부 요거를 넘지 않는 그런 제약하에서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제약이 달라붙는다.
일기 소비가 뭘 넘지를 못해? 일기 가처분 소득을 넘지를 못해. 이렇게. 이게 유동성 제약이래. 유동성 제약. 유동성 제약은 리카도 대등 정리에서 완전 신용 제약, 완전 신용 시장 혹은 완전 자본 시장 요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 첫 번째 그 그래프부터 확인을 해보면 실제 문제를 나중에 이제 좀 풀어볼 텐데 기출들을 풀어볼 텐데 여기 보면 현재와 미래 소비 평면에서 뭘 먼저 묻냐면 이런 유동성 제약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초기 부존점이 이런 점이라면 아까 얘기했어요. 저축 구간과 차입 구간을 얘기했어. 1기의 가처분 소득은 여기고요. 2기의 가처분 소득은 여기야. 그리고 이 구간은 저축 구간이라 그랬고 이 구간은 차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축도 하고 차입도 할 수 있다면 이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아무 점이나 다 소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 가능 집합이 요 전체가 소비 가능 집합이죠. 완전한 신용 시장에서는,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차입 제약이 생겼다는 것은, 요 차입 제약이 생겼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 구간 중에 요 차입자의 구간이요. 요게 사라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뭘 묻냐면 예산 집합이 어떻게 달라지냐. 요거 먼저 물어요. 예산 집합이 요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요렇게. 여기는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1 플러스 R이 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프레젠트 밸류고 그런데 예산 집합의 일부가 날아간다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요 예산 집합. 요 예산 집합 일부가 사라진다. 두 번째, 이 차입 제약이 소비자의 효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효용 수준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저축자에게는 아무런 효용 변화가 없어. 차입 제약은 차입자에게만 효용 변화를 가져오지. 이런 점을 원래 선택하고 있었던 소비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차입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차입 제약이 생기면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효용이 I0에서 I1으로 효용이 떨어져 버린다. 이게 두 번째. 효용이 감소하는데요. 왜 효용이 감소해? I0에서 I1으로. 왜 효용이 감소해? 소비 가능 집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가능 집합.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요런 표시를 좀 이렇게 빗금을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소비 가능 집합이 요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빗금 친 부분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 유동성 제약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완전한 유동성 제약이고 저거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을 것은 요게 지금 R 바로잉의 이자가 무한대 값이다. 바로잉의 이자가 무한대 값이다. 저 옆에 하나 더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하나 더 표시를 해보면 C1과 C2 평면에 C1, C2 평면 자, 잘 보세요. 저축이자는 어떻고요? 요 세이빙스 이자는 낮고 바로잉의 이자는 높아요. 그러니까 초기 부존점을 어디나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낮은
이자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높은 이자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초기 부존점을 우리가 이 크로스된 점에 찍어버리면 이게 초기 부존점이라 한다면 E0점에서 소득은 Y1-T1이 1기 소득이고요. 여기가 Y2-T2의 2기 소득이 되겠죠. 2기 소득. 그리고 요거의 좌측 구간은 뭐라고? 요 좌측 구간은 저축자의 구간. 오른쪽은요, 차입자의 구간. 그래서 저축자는 어떤 이자에 직면해? 요 이자예요. 요 이자에 직면해. 그리고 차입자는 요 높은 이자에 직면해요. 요렇게. 그래서 예산집합을 먼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잉의 이자와 세이빙스의 이자가 다른데 요런 경우. 지금 요런 경우. 그러면 소비는 어디서 할까요? 이런 경우에. 소비는. 저축이자는 너무 낮고 차입이자는 너무 높아서 초기 부존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무차별선을 표시를 해가지고 초기 부존점 자체가 C1 스타, 여기 C2 스타.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초기 부존점 자체가 뭐라고요? 소비자입니다. 차입 구간, 차입 제약이 있으니까 차입 구간은 못 간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여기 저축 구간은 너무 낮은 저축 이자율 때문에 저축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조세를 깎아주고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RET가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정부 지출은 주어져 있는 상태죠. 이 정부 지출이 주어진 상태에서 조세 감면 공채 발행을 하게 되면 조세 깎아주면 먼저 Y1-T1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가처분 소득 증가해. 이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를 늘리거나 뭐 저축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소비를 증가시켜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면서, 근데 잘 들으세요.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Y1-T1에서 여기처럼 똑같이 여기는 지금 차입 제약에 관한 것이고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봅시다. Y1-T1에서 T1 전체를 깎아줘 버렸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Y1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Y1을 여기다 표시해야 될까요? 여기다 표시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조세 감면 때문에 나타나고, 그리고 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요게 요렇게 평행하게 확장이 되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확장이 됩니다. 부존점이 요런 점으로 간다. 이 원점으로 이런 점으로. 왜 이런 점으로 안 가냐면 이런 점은 차입이자잖아요. 차입이자. 여긴 차입이자에 직면한 예산선이잖아. 그런데 공채 발행은 잘 들으세요. 이 공채 발행은 공채의 발행 주체는 누구다? 발행 주체는 정부다 이것입니다. 정부야. 이 차입제약은 민간이 차입제약하에 있는 것이지 정부가 차입제약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채 발행을 낮은 이자, 세이빙스 이자, 요거에 기초해서 요걸 가지고 공채를 발행해.
따라서 요 낮은 이자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Y1으로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뭐에서 뭘로 증가한다? Y1 T1에서 Y1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이렇게. 그리고 뭐가 완화됩니까? 유동성 제약이 이렇게 완화가 되죠. 유동성 제약이 이렇게 완화가 돼요.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다는 것은 소비 가능 집합이 커진다는 얘기죠.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소비 집합이 커지고 따라서 현재 소비가 C1 스타에서 C1 프라임으로 늘어요. 물론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 접하는 게 완전한 유동성 제약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접하는 게 아니라 물론 통과합니다. 통과한다고. 거기 통과하기 그려져 있나요? 통과하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효용은 I0에서 I1으로 효용은 증가하게 되고 물론 현재 소비가 이렇게 는다는 것은 미래 소비는 이렇게 줄어야겠죠. 이렇게 C2 프라임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이게 유동성 제약 하에서 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입니다. 핵심은 리카도 대등 정리는 조세 감면하고 공채 발행하게 되면 요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 저축의 증가로 대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얘는 저축을 하지 않고 유동성 제약 하에서는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것을 전부 다 소비 증가로 연결시킨다는 게 새 케인즈 학파 유동성 제약 모형이다. 자, 새 케인즈 학파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 더 어디 있냐면 528페이지에 그 두 번째 현재 소득의 변화 영향인데요. 지금은 조세 감면 정책은 요 Y1-T1 요건 변화시키지만 요 Y1은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요 T1 변화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은 늘었지만 Y1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 방금 상황과 이 상황은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미래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현재 소득의 변화가 C1, C2 평면 구체적으로 좀 보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제약은 이렇게 점선으로 먼저 한번 쭉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이게 완전 신용시장이라면 완전 자본시장이라면 아무 점이나 다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유동성 제약에서는 이렇게 초기 Y1-T1의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는 불가능하다. 유동성 제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초기 부존점이라면 초기 부존점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C1 스타 초기 소비점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겠죠? 미래 소비점도 여기겠죠? C2 스타. 그런데 이런 점은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1 플러스 R의 원금 이자가 붙은 퓨처 밸류고 미래 가치고 여기가 프레젠트 밸류겠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라는 것은
일기 소득이 증가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평생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기 소득에다가 일기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하고 또 이기 소득에서 이기 조세를 뺀 그리고 현재 가치로 할인한 요 이기 가처분 소득하고 요걸 합한 게 총부평생부라는 것인데 요 Y1이 증가하든 Y2가 증가하든 잘 들으세요. 현재 소득이 증가하든 미래 소득이 증가하든 이거 자체가 다 평생부를 증가시킵니다. 아, 그럼 소비 함수가 뭐의 함수인데? 소비 함수가 이자율과 평생부의 함수인데 평생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겠구나. 뭐 그냥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이런 전혀 유동성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평생부가 증가하면 어땠어요? 이게 바깥으로 평양에 나가면서 현재 소비도 늘고 미래 소비도 늘었잖아요. 그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했었어. 리카도 대등 정리가 적용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평생부가 늘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소비는 어디로 갈까요? 소비는 요게 미래 소비는 전혀 변함이 없고 현재 소비만 증가하는 이런 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동성 제약 하에서는 요 차입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가 늘었어? Y1-T1에서 뭐 T1이 변했나요? 아니요. 요게 Y1이 증가했다 이거. Y1 요 프라임 마이너스 T1 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동성 제약에서 여기 과잉 민감성의 경우는 이걸 간단하게 그냥 Y1 프라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 Y1 일기 소득이 늘었다 이것이에요. Y1 프라임 이렇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부존점은 이 원점으로 가면서 처음에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으로 가면서 현재 소득의 변화가 미래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전부 다 현재 소비에만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이게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다. 현재 소득의 변화가 현재 소비의 증가로 다 연결되고 미래 소비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다. 여러분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 조세 감면과 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하고 전혀 지금 이 소비의 과잉 민감성은 다릅니다. 같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안 되고 조세 감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거하고 요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이 과잉 민감성하고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인 거죠. 이거 헷갈려서 아무거나 그려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거기 그래서 528페이지에 오른쪽 현재 소득의 변화의 영향에다가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하고요.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를 해. 그래서 그 위에 끌어내서 현재 소득은 증가하지만 현재 소비는 증가하지만 미래 소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 그게 소비의 과잉 민감성입니다. Excess sensitivity of consumption. 소비의 과잉 민감성.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530페이지. 그 528페이지 거기 그 밑에 13-7에 밑에 글 좀 잠깐 볼까요? 유동성 제약과 최적 소비에서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몇 줄 봅시다.
차입자의 효용 극대화점은 A점이 아니라 초기 부전점 E점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효용이 U1에서 U0로 떨어지고 이때 현재 소득 Y1이 증가하면 그렇게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데요. 이때 현재 소득 Y1이 증가하면 이것은 거기로 떼고 오른쪽에 소비의 과잉 민감성 얘기입니다.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효용 극대화점은 E0에서 E1점으로 이동한다는데 그렇게 써놓으세요. 유동성 제약 하에서는 현재 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생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생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평준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의 평준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소득의 변화가 현재 소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 과잉 민감성 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미래적인 소비 함수는 다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오직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는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지 않고 소비의 과잉 민감성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소비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 뭐죠?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현재 가처분 소득에. 그래서 케인즈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새 케인즈 학파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보면 되고, 투자 함수를 좀 볼 텐데, 그 투자 함수. 542페이지 보세요. 542페이지. 거기 13.41 옆에 빈 공간 있죠? 써놔요. 총 투자는 순투자 플러스 대체투자. 총 투자는 순투자 플러스 대체투자. 총 투자는 I로 쓰고요. 대문자 I. 순투자는 세모 K. 그리고 대체투자는 이렇게. 대체투자. 이 순투자는 뭐냐면 현재 자본량과 미래 자본량의 차이를 메꾸는 투자. K2-K1 현재 자본과 미래 자본의 차이를 메꾸는 투자. 이게 순투자고, 대체투자는 현재 자본량의 마모 훼손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투자. 뭐라고요? 대체투자는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모되거나 공장 시설이 계속 돌리다 보면 깎인단 말이죠. 기름도 쳐줘야 되고, 마모 훼손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투자. 이게 합한 게 뭐라고? 총투자인데 그 식은 바로 K2로 정리했을 때요. 요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델타 마이너스 1 K1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좌변으로 다 보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K1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투자의 정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뭘로 미분하면, 좌우변을 뭘로 미분하면, 투자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DI분의 DK2. 투자를 투자로 미분하면 1이고요. 얘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 투자라는 게 들어있지 않아? 상수의 미분값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건 무슨 얘기냐면 DI분의 DK2가 1이라는 것은 현재 투자 한 단위를 늘리면요. 미래 자본재가 한 단위가 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써놔요.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다. 투자는 뭐라고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예요.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요거요. 투자의 정의식 두 개를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고 그 13.45식을 여러분 결국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MPK2 한번 적어봅시다. MP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이 D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요. 요거의 감가상각률인데요. 감가상각률을 D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미분계하고 헷갈리니까 요 델타라고 많이 쓰는데 하여튼 거기에 D가 하는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러면 MPK2에서 D를 뺀 것은 미래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에요. 미래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 요것과 이자율은 투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자율, 투자 비용. 그래서 MPK2-D equal R 여기다가 요거 밑줄 긋고요. 투자 결정식입니다. 최적 투자 결정식이야.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왼쪽에 13.42 보시면 요 파이1은 1기 2윤이고요. 아래 13.43의 파이2는 2기 2윤. 앞에 1기 2윤 써놓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현재 이윤뿐만 아니라 미래 이윤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동태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다기간 투자 모형이에요. 근데 거기 Y1은 판매 수입이고요. 판매 수입. 왜 Y1이 판매 수입이야? 원래는 P 곱하기 Q가 돼야 되는데요. 그 파이1이 실질 이윤이기 때문에 P로 다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W1, L1은 뭐죠? 임금에다가 노동 투입량을 곱하면 이게 노동비용이고요. 밑에 써놔 노동비용. 그 다음에 I는 투자비용이요. 그러니까 TR에서 TC를 빼면 이윤인데 TR은 그 산출물이고 그 다음에 노동비용, 투자비용을 뺀 것입니다. 2기 이윤 보세요. 2기도 마찬가지예요. 2기 산출물, 이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건데 노동비용 뺀 거야. W2, L2. 그리고 1기 투자하면 2기에는 뭐가 남는다고? K2 2기 자본재가 남아.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는 마모되고 훼손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1-D K2의 밑에다가 2기 자본량의 시장 청산 가치 이렇게 적어놔. 2기 자본량의 시장 청산 가치. 이거 일일이 도출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 파이1과 파이2를 합한 게 13.44야.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놔요. 총 이윤의 현재 가치. 총 이윤의 현재 가치. 이거를 극대화하는 투자 찾으면 이거를 극대화하는 투자를 찾으면 최적 투자 결정식이 나옵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시하면 거기 13.45 바로 위에 주어진 초기 자본 수준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기업의 최적 투자와 관련된 한계 원칙을 적용하면 투자의 한계 수익은 뭘까요? 투자 한 단위를 늘렸을 때 수익의 증가분, 이것과 투자 한 단위 늘렸을 때 비용의 증가분, 이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기업의 이윤의 현재 가치가 극대화된다 했는데, 그 현재 가치의 극대화 밑줄 긋고요. 그 위에 13.44에 그 식을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일일이 지금 다기한 투자 모형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해석을. 기본적으로 이 동태적인 이윤 극대화 모형은 일기 이윤 파이 1에다가 2기 이윤 파이 2의 현재 가치, 이걸 합한 게 총 이윤의 현재 가치고요. 요걸 간단하게 프레젠트 밸류 파이래. 총 이윤의 현재 가치고, 이걸 맥시마이즈하는, 요걸 극대화하는 투자를 찾는다는 거, 지금 식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요 파이 1이라는 것은 일기 이윤은 원래는 TR에서 뭘 뺀 건데 TC를 뺀 건데, 요 TR이 P 곱하기 Q잖아요. 그런데 좌우변은 다 뭘로 나눠버렸어? P로 나눠버려서 이게 실질 이윤이라고. 일기의 실질 이윤. 그러면 일기 산출물 자체, 시장 내다 파는 산출물 자체가 판매 수입이 되고, 원래는 P 곱하기 Q인데 Q 대신 Y로 지금 쓴 거고요. 노동비용은 원래 뭐예요? 대문자 WL이잖아. 그런데 P로 나눠버리면 소문자가 돼요. W. 그래서 1기니까 W1, L1. 1기 노동비용. 그리고 1기는 투자하니까 투자비용이 든단 말이지, 이렇게. 2기의 실질 이윤도 마찬가지야. 2기 TR에서 TC를 뺀 건데 2기의 산출물 시장 내다 팔면 판매 수입입니다. 그리고 2기에도 노동을 고용할 거니까 W2, L2가 노동비용이 들어. 근데 투자는 언제만 해? 1기에만 하지. 왜? 1기에 투자하면 2기에 자본재가 남아. 그런데 그 자본재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냥 K2를 갖다 내다 파나? 아니죠. 1기에 투자하면 2기까지 자본재가 일부 마모되고 훼손되잖아. 그걸 빼고, 여기가 전체에서 마모되고 훼손된 거를 빼버리고 이 자본재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익이죠.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를 2기 자본의 시장 청산 가치라고 이렇게 불러. 시장 청산 가치.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자기의 수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1기의 이윤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1, 2기의 이윤. 요렇게.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뭘로 미분해버려? 투자로 미분해버리면 바로 그 식이 나와버리는데, 한 번만 보면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해서 나중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만 한번 봐두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Y1 W1 L1 I고요. 여기는 Y2 W2 L2 플러스 1 델타의 K2예요. 이렇게 돼 있어. 뭘로 미분한다고? 투자로 미분해. 그러면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은 DI분의 D present value 파이를 0으로 만드는 뭐 찾다고요? 뭐 찾아? 투자. 그러면 봅시다. 투자로 미분했을 때 투자하고 상관없는 걸 다 지워버리면 되겠어. 요거 투자하고 상관 있나요? 1기 산출물은 투자하고 상관이 있어? 투자라는 것은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해결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상수의 미분값 다 제로야. 노동비용 아무런 상관이 없어. 투자하고 미분해버리면 다 제로로 가버려.
뭐만 남아? 요 마이너스 i만 남아. 두 번째요. 이익이 산출물 투자하고 관련 있나요? 그렇지. 투자를 하면 이익이 자본재가 생긴다니까. 그 자본재가 산출물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계 있고요. 이익이 노동하고 투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로야. 물론 K2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는 이익이 자본을 형성하니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1 괄호 안의 값이 자 생산함수를 뭘로 지금 미분하냐면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한 번만 더 써봐 그냥. 투자로 지금 미분했어. dy2를. 그리고 요거 플러스 투자로 미분했어. 뭘? d1 마이너스 델타 k2를 요렇게 미분했어. 그래서 제로로 보내는 값이 그 값 찾는 거야 지금. 아까 뭐라 그랬나요? 투자로 K2를 미분하면 1이라 그랬잖아. 그 말은 분모 분자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DI로 미분하나 DK2로 미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DK2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미분하면 뭔가요? 자본의 한계 생산. 원래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미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인데 이익이 자본으로 미분하니까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야. 여기서 NPK2가 되고요. 요거는 뭐죠? DK2로 D1만 델타 K2. 요 개수만 남죠. 개수만.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가 괄호 안의 값이고요. 요게 1 플러스 R분의 1이고 여기 투자로 미분하니까 여기 아까 투자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여기 투자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죠. 투자. 마이너스 투자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되고 결국은 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R이 좌우변으로 이제 곱하게 되면 NPK2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가 요 우변으로 넘어가면 뭔가요? 1 플러스 R이죠. 최종적으로 NPK2는 다 왔어요. NPK2 그리고 1이 좌우변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는 R 이렇게. 요게 기업의 동태적 최적화를 달성하는 투자 결정식인 거예요. 기업의 동태적인 최적화를 달성하는 투자 결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면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자율 평면에 NPK2 마이너스 델타는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왜 NPK2 마이너스 델타가 우하향하냐?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해. 한계 생산은 체감해. 그런데 뭐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뭐 자본이 증가하는 거냐? 투자라는 것은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니까 NPK2는 우하향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처음에 R0의 이자면 투자는 I0고 이자가 R1으로 떨어지면 투자는 I1으로 늘고 그래서 이자율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투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투자가 뭐의 함수라고?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감소함수인 것. 또 투자는 뭐의 함수이기도 해요? 투자는 MPK의 함수이기도 해. MPK 2 델타의 함수이기도 해. 그렇죠? MPK2가 증가하면 똑같은 이자율 수준이라 하더라도요. MPK2가 증가하면 MPK2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이자율 수준이라도 투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뿐만 아니라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플러스다. 뭐만 알면 된다고 이미 우리 길게 왔는데 뭐만 알면 돼요? 요거요. 거기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기업의 동태적인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투자 결정식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자 함수를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544페이지 왼쪽 투자 수요 곡선을 좀 보면 이자율이 거기는 뭐 R1에서 R2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뭐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R1에서 R2로 화살표 합시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직축에 투자는 I1에서 I2로 감소한다. 그래서 그 위에 요 식을 써놓읍시다.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MPK2가 올라가면 똑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투자가 증가하죠. 이렇게. MPK2가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투자가 여기였다가 여기로 지금 증가하잖아. 그래서 투자의 결정 요인들 두 가지를 받고 시간이 그 토빈의 Q이론 잠깐 보시면 토빈의 Q이론 549페이지 13.51에 토빈의 Q값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하고 토빈의 Q는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에다가 분자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다. 그 밑줄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는 기업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반영된 주식 가격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고 주식 가격 박스를 치세요. 주식 가격 이게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자본 대체 비용은 기업이 기존의 실물 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그래서 그 Q의 분자에다가 주식 가격 이렇게 괄호 열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투자 비용 이렇게 넣어놔서 토빈의 Q값을 여러분이 정의를 하고 그 뒤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수식은 일단 좀 넘어갑시다. 그 13.52 바로 밑에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본주의 시장과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효율적이라면 시장이 아무런 흠이 없는 경쟁시장이고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기업의 시장 가치는 밑줄 그으세요. 기업의 시장 가치는 항상 실물 자본 대체 비용 분모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토빈의 Q값은 1이 되고요. 만약 그 뒤에 보세요. Q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주식과 실물 자본의 차익 거래. 그렇죠? 밑줄 그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결과는 Q는 1로 수렴한다. 그럼 그 옆에다가 토빈의 Q의 함수를 그 밑에 이렇게 좀 적어놔요. Q가 지금 실물 자본 대체 비용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평가된 기업 가치인데요. 이 토빈의 Q가 그건데 이 Q값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Q값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하고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거 매각하고 실물 자본을 매입하고 이 실물 자본의 매입은 투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 결정 변수로서 Q값은 Q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의 함수다. 플러스. 그 옆에다 그렇게 적어 두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Q에다가 평균 Q라고 적어두고 평균 Q 13.51에 하야시란 사람은 앞에서 정의한 토빈의 Q를 평균 Q라고 정의를 하고 그 밑에 마지막 13.53의 바로 위에 단락에 밑줄 그으세요. 하야시는 토빈의 Q를 평균 Q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한계 Q와 구별함으로써 토빈의 Q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기업의 생산 결정 등의 중요한 개념이 평균 개념이 아닌 한계 비용이듯이 Q 이론에서도 밑줄 그으세요. 실물 자본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념은 평균 Q가 아니라 한계 Q다. 그래서 그 위에 13.52에 보면 분모의 K2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봐. K2. 실물 자본 대체 비용을 지금 K2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K2로 분모 분자를 미분해버리면 13.54처럼 분모가 1로 바뀌고 분자는 K2로 다 미분해버릴 수가 있어. 근데 분자는 거기 그 13.52에 앞에 Z2F 1 마이너스 델타 K1 플러스 I L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Y2입니다. Y2라고 써놔. 전체 동그라미에서. Y2. 그리고 W2L2는 뭐예요? 노동비용이에요. 그리고 1 마이너스 델타 K2는 동그라미하고 아까 K2 이기 자본량 중에 마모되고 훼손되고 남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여기? 이기 자본의 시장 청산 가치. 이기 자본의 시장 청산 가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기의 총 산출물을 시장에 내다 판 판매 수익하고 그 다음에 노동비용을 제외한 그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득이라고 합니다. 영업이득. Y2에서 W2, L2를 뺀 걸 뭐라고 한다고? 영업이득. 그리고 그 뒤에 1 마이너스 델타 K2를 자본이득. 그래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을 합한 것을 기업가치라 그래. 그 기업가치를 현재 가치와 한 게 1 플러스 R로 나눈 것입니다. 그거의 분모 분자를 K로 미분했더니 13.54씩이 나왔어. Y2를 아까 K2로 미분하면 MPK2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PK2에 동그라미하고 551페이지. 그리고 W2L2는 투자 K2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제로로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 K2를 K2로 미분한다니까 1 마이너스 델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한계 Q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13.54) 밑에 세 줄, 네 줄 내려오면
MPK2 마이너스 델타 이퀄 R 거기다 박스를 치고 뭐라고 돼 있어? 투자의 최적 조건식 어디서 도출했어요? 아까 우리가 다기간 투자 모형에서 도출했어. 그 박스를 쳐. 이게 다기간 투자 모형에서 도출한 최적 투자 조건식이에요. 그거를 거기 13.54식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MPK2 마이너스 델타가 뭐니까? R이니까 분자도 R이 되고 분모도 분자 1 플러스 R, 분모도 1 플러스 R이 되니까 뭐가 돼? 한계 Q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최적 투자 시점에서는 평균 Q가 1이 아니라 한계 Q가 1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밑줄 그어놔요. 한계 Q가 1이 되고 따라서 평균 Q보다는 한계 Q가 투자를 설명하는 데 보다 합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식까지 여러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 평균 Q와 한계 Q의 개념이 일단 다르다. 그 자본 조정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왕 좀 이제 왔으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자본 조정 비용.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552페이지. 13.56에 아까 평균 Q에 분모에 K2가 있었잖아요. K2에 있었는데 K2 플러스 그 KI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 동그라미. 분모에 자본 조정 비용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면 분모에 KI라는 게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것만 다르지 다 똑같아. 그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1 플러스 KI 프라임이 된가요? 그렇죠. 한번 미분했다는 것만 달라. 그래서 자본 조정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재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나 자본재를 내가 시장에서 내다 팔 때나 투자를 늘릴 때나 줄일 때나 항상 거래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걸 자본 조정 비용이라 그래. 그래서 자본 조정 비용이 증가한다면 토빈의 Q값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토빈의 Q값이 감소해. 그러면 투자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내가 투자를 늘릴 때나 투자를 줄일 때 시장 갔다가 내가 자본재를 공장 시설을 내다 팔거나 시장 가서 내 공장 시설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때 거래 비용을 생각 안 할 때하고 거래 비용이 추가로 든다면 그것도 또 투자를 늘리고 줄일 때 비용이잖아. 그래서 투자가 상대적으로 자본 조정 비용이 더 커진다면 투자 비용이 더 느는 거니까 투자가 더 감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분모에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일부만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본 조정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투자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투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세요. 그 551페이지 자본 조정 비용에다가 체크를 좀 하나 해둡시다. 오른쪽에 자본 조정 비용은 자본재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자본재를 살 때나 팔 때 자본량이 변할 거고 그 자본량이 변하면 그 자본 거래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본량 변화의 증가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빈의 Q이론의 문제점 553페이지. 토빈의 Q이론의 문제점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Q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거기다 몇 적으세요. 첫 번째 우선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인 예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존재할 때 과대평가된 주가에 따라서 기업 실물 투자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주가는 단기적인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실물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이런 단기적인 급등락이 심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또 주가가 실물 자본의 수익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밑줄 긋읍시다. 투자는 그 성격상 실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주가 변동에 별로 민감하지 않을 거다.
이런 토빈의 Q이론의 한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토빈의 Q이론의 한계에다 별표. (556페이지) 불확실성과 투자. 그 불확실성과 투자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케인즈가 나옵니다. 케인즈 밑줄. 이미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투자가 기업가의 냉정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밑줄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에 따라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냐 그 기대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된다. 그것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가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거니까 투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투자 옵션 모형 거기 밑줄을 긋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면 기업가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신문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밑줄 그으세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딕싯과 핀다이크의 투자 옵션 모형의 요지다.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실물 투자의 비가역성 밑줄. 실물 투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실물 투자는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상당 부분이 고정 비용 가운데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 그래서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투자의 비가역성. 그 557페이지 그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밑줄 보세요.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큰 경우 섣불리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투자 옵션 모형의 요지입니다. 그 뒤에 그래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562페이지 총수요와 실질 이자율 이게 있는데요. 총수요. 그 13.63 거기다 별표를 하고 거기다 실질 총수요 적고 실질 총수요 또는 그 밑에다가 RAD 이렇게 써놔. RAD 대문자로 실질 총수요는 YD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른 책에 뭐 김박전나 이런 데 보면 RA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질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보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비는 그 Y라는 것은 거기서 평생 부를 의미합니다. Present Value.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고 앞에서 복잡하게 뭐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것을 그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소비함수 이렇게 적어놔요. 소비함수는 이자율과 평생 부의 함수인데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왜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 이자율 상승 시 현재 소비 C1의 기회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C1이 준다. 두 번째, 투자는 물론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MP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MPK2의 물론 증가함수인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요 투자, 요 실물 투자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물 투자가 준다. 그래서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소비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투자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렇게 생겼어. 소비함수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예요. 투자함수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자율이 높으면 소비는 낮고 이자율이 낮으면 소비는 높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요, 소비는 증가한다. 지금 이런 얘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높냐, 낮냐 따라서 투자가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굳이 평생 부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플러스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증가는 플러스 곡선 자체로 움직이고요. 얘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고 곡선 상의 이동이고 이자율은 여기에 수직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옆에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최종적으로 RY 평면의 실질 총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도출하는데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이다. 요거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미시 기초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좀 많이 하려다가 오히려 많이 못 나가 버렸네. 내일은 그 총 공급 측에 노동시장이 지금 미시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비론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화폐 부분은 뭐 금방 갑니다. 일반 균형. 그래서 내일은 총 공급 쪽하고 이제 오늘 소비는 다 했으니까요. 총수요 쪽은 일반 균형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